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단 한 표 차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도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그 의미와 전국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 당국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비축분의 적기 공급과 파격적인 할인 정책,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이 3개나 나왔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한 표 차로 희비가 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난 2월 27일이었죠. 이때 있었던 1차 체포동의안 투표 때보다 찬성이 일단 10표가 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적어도 29명은 이른바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의석 분포에 따라서 볼 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이탈표 상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제적이 현재 295명입니다. 밖에 지금 출장 나가 있는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구속 중인 또 의원, 민주당 의원까지 해서 3명을 빼고 나면 295명인데 정확히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최소 29명이 찬성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불체포 특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운동도 그동안 계속 전개돼 왔어요. 네. 이러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그렇죠. 혁신위, 아직도 네. 지금 활동 중입니다. 네네. 이 김은경 혁신위가 첫 번째 혁신안으로 당에다가 제시한 것이 바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 그렇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가 안을 내면 이것이 그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되려면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고위 의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제1호 혁신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그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교수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나는 포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는데도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않게 되니까 당시 7월 14일경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자기 이름을 다 걸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찬성 의결하겠다라고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31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련의 이제 과정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경우에도 이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찬성 표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 31명의 국회의원들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일 경우에조차도 네네.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예측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게 31명인데 공교롭게 29명에다 그렇습니다. 2표인데 무효 2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동그라미 안에다 가를 쓴 것하고 네. 가 옆에 희미한 점이 찍혀서 네. 무효가 됐으니까 합치면 또 공교롭게 그게 31표거든요. 한 표네요. 예, 그 2표의 무효표도 사실은 유권 해석상 무효표로 처리는 됐지만 이미 체포동의안 가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걸 무효냐 아니냐고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서 쉽게 그냥 무효표로 처리합시다 해서 무효표지. 일종의 양보였다. 예, 따지고 보면은 그게 무효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딱 31표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당장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모시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당 밖의 강성 지지자들이 워낙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 31명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의총장에서도 한두 명이 입장을 발표했을 뿐이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까지 접었던 건 아니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황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런 상황을 알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부결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까지 써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하면서 이른바 링거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표는 표결 하루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 부결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상의 지령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비명계의 이탈을 불렀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여러 언론이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의 이 부결을 호소하는 글은 이재명 대표를 부결 호소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 네.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 이렇게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제1당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그 체포영장 청구받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네네. 이러고 부결해달라고 했으면 저는 뭐 또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하.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니 나 포기할 테니까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어제 갑자기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하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린 그런 자충수를 둔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이 헌법기관들이고 네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갈등 관계에 있어서 언론에서 비명계나 반명계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대개 3선, 4선, 5선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국회에서 10년 이상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 이력이 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했다거나 또는 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나 특히 강성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협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돼버린 것 아니냐 그런 이 여러 언론의 해석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네. 정의원 씨가 말한 이른바 그 정치 생명을 끊겠다. 뭐 그러니까 색출 얘기를 그때 처음 해서 이것도 한 원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죠. 경찰은 국회의사당역에 국회로 가는 출구 2개를 미리 봉쇄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른바 16 사태, 제뉴어리 6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네,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분들 스스로 우리는 개혁의 딸이니까 줄여서 개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지만
어감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강성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 그 대로 그 맞은편 쪽에 모였어요. 한 4,000명 경찰을 네, 보고 있죠. 경찰 추사는 4,000명이고 그분들은 12,000명 정도라고 네. 얘기하는데 4,000명이라도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오전 10시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오후 4시 24분경이거든요. 그때까지 6시간 반 가까이를 집회를 한 겁니다. 그렇죠. 하면서 끊임없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사람들이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네.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국회에서 그때 촛불을 들고 국회의사당을 다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인간띠였죠. 예. 그러면서 국회 표결을 하게 돼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유무형의 압력들이 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이 국회 정문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경찰 추산 수천 명이 모여서 네네. 그렇게 집회를 한 것도 말하자면 6년 전,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를 압박했듯이 이번에도 그 국회를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이들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 사람들 의 면면이 결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네네.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뭔가 흐름을 좀 잘못 읽고 전략을 구사했다면 좀 잘못된 전략을 구사한 결과가 어제 결과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현재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른바 이탈 의원 색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도부 사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비상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박광원 원내대표 등은 물러났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했지만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는 일단 일을 해라. 좀 이렇게 돼 있고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등은 일단 현재의 지도부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 대표를 옹호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현재 이 이탈 색출 이런 얘기가 어떤 파장을 부를까요? 저는 이게 총선 때 공천으로 바로 직결될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심각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 사태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아까 31명의 이름을 내걸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고 했던 이 사람들이 주로 이재명 대표의 노선과 좀 다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네네. 이 사람들의 지역구에는 이미 일찍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 지망생들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여러 이른바 군데서. 뭐 수박 캠페인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자기 지역에 가서 공천 문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체포동의안 그 가결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그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돼버리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대표직을 사퇴해서는 안 된다. 설사 만에 하나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서라도 대표직 수행해야 되고 네. 대표로서의 권한,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옥중 출마, 옥중 공천.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거나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요. 실제 던졌나 안 던졌나보다 이 강성 지지층이 저 사람 던졌어라고 주장하고 규정하는 게 더 무서운 건데요. 이른바 좌표 찍기 같은 예, 건가요? 그럴 경우에 난 아닙니다라고 무슨 수로 증명을 합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이럴 경우에 이 정치인들이 받게 될 압력은 엄청나게 클 거다. 그러면 정치인이 거의 그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천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정말 벼랑 끝에 밀리게 되면 네. 그냥 손 놓고
조용히 집에 돌아갈 국회의원 보셨어요? 네, 없겠죠. 어떤 형태로든 자구적 차원에서라도 집단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분당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아직은 좀 성급합니다. 아직은 성급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번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이 측근들이 이 상황을 자칫 잘못 가지고 가면 정말 당이 깨지고 다 죽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습에 나서야 돼요. 네네. 수습에 나서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작 그만둔 사람은 비명계의 박광원 원내대표 딱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던 친명계 지도부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일단은 뭐 수습 때까지 있어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 수습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당장 26일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건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6일 날 나갈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사태가 언제 수습의 가닥을 잡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박광원 대표만 지금 이 사태의 희생양처럼 돼버렸다. 그 상황이 결코 이재명 대표한테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발표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추석 연휴 이틀 전인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단식 등의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은 충분하죠. 예, 저는 미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액으로 지금 이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단식은 계속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단식이 23일, 24일 막 넘어가는 건데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더구나 인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의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나가도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좀 늦춰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도 이걸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석 후로 늦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걸 계속 이룰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영장 실질심사는 검찰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위해서 소환을 할 수 있고 그럼 나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지만 그리고 법원이 부르는 건데 계속해서 날짜를 계속 연기하거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번 정도는 몰라도 네, 의도적으로 날짜를 계속 늦추거나 또는 뭐 불투명한 이유로 안 나간다 그래 버리면 구인장 발부가 바로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검찰과는 또 다른 이 법원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연기하고 추석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영장 실질심사로 문제가 가려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검찰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법정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 박사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전례가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했는데요. 야당 의석에서 나온 고함과 항의로 끝까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네. 저 상황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하나의 하이라이트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한 장관에게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행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게 이제 특권이려면 동시에 이 불체포 특권을
넘어설 수 있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우리가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다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체포해서 영장 체포가 불가피하니 체포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체포동의안을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법안이라도 일단 본회의에 제출될 때는 법안을 어떤 이유로 제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걸 대표 발의한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한 거니까 체포 동의를 요청한 정부의 대표자가 어떤 이유로 이 체포 동의를 요청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의무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 동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나가서 설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체포를 할 수밖에 없으니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검찰이 수사한 범죄 사실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듣기 싫다고 당사자한테 항의를 하고 막 이래 버리면 네네. 그것은 자칫하면 그 정부의 그런 의무를 부정하는 순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네. 원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까지 저걸 뭐 항의를 하고 한 그런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불체포 특권이 뭔지 그리고 왜 정부가 체포동의라고 하는 절차를 밟는지에 네.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행동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무장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그리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현재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들의 발언들을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이죠. 서울 동작에 이 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비꼬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 역시 친명계의 비례대표 의원인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생각보다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 자, 싸움이란 얘기, 더 큰 싸움 얘기했고요. 현재 친명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탈당하지 마시고 이 대표 곁을 지켜달라. 이게 이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전 수석은 심리적 분당 상태인데 사실상 이제 실제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새 국회의원의 발언을 이제 우리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 발언을 자막 다 가리고 보면 저게 서로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격렬하게 투쟁하는 그런 이 발언들로 들리잖아요. 국민의힘 발언이라고 해도 되죠, 저거. 예, 이게 같은 정당을 하고 같은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라고는 들리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미 그런 정도로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반명계 간에는 루비콘강을 걷는 것 같다. 루비콘강을? 예, 네. 이런 식의 그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정치적 감각이 아주 탁월한 분이니까 네. 저는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이 아주 정통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인태 사무총장의 이야기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어떤 경우에도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집권당이 갖고 있듯이 당의 운영과 관련된 무한 책임은 당 지도부가 갖는 거예요. 네. 지금 당의 주류는 당의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친명계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무슨 배신자다 이탈자다 하지만 다 합쳐봤자 3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160명 넘는 당에서 30명의 이탈표가 있는데 이 30명을 그야말로 적대시해가지고 네. 마치 어떻게라도 그냥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당 지도부, 당 주류가
취해야 될 태도냐 이겁니다. 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저런 태도가 이 상황을 수습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부터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수습해 가기 위한 차선책은 뭐냐. 네.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헌정사상 또 하나의 기록이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 표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 정 의장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는 당론으로 찬성했는데 이거는 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찬성이 175, 반대 116, 재석 의원 295에서 아주 너끈한 표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반응이 좀 궁금한데 한덕수 총리는 본인의 해임 건의안 가결 소식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한덕수 총리가 영문도 모르고 이 해임 건의당했다 이러잖아요. 네네. 지금 이게 해임 건의라고 하는 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해임 건의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해임 건의를 당하는 한덕수 총리나 또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떤 이유로 총리가 해임 건의를 당해야 되는지를 속속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선 저부터도 아주 추상적인 것밖에는 모르겠어요. 예, 국정 난맥상, 국정 파탄에 책임이 있다.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 당사자인 한덕수 총리가 이거 무슨 영문으로 무슨 이유로 날 해임 건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태도를 취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표명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한덕수 총리는 내일인가 중국 항저우로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 중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해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 돕기를 그 예정대로 소화를 했고 네. 또 각 부처 차관 격려 만찬 네. 그냥 예정된 일정 그대로 쭉 소화를 했어요. 이게 해임 건의당한 총리의 행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 언론들이 분석하듯이 이재명 대표의 네. 이 방탄 표결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 아니냐. 그 결과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리고 본인도 영문을 모르는 해임 건의 타결로 지금 나온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국무총리를 정략적인 이유로 해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의정사의 한 흑역사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에요. 뭐 이거 잡힌 일정이기도 하고 외교적으로 중요한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뭐 전혀 관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상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우리 한번 해본 겁니다. 이러고 넘어갈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왜 우리가 한덕수 총리를 해임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서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내부에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간에 이 정쟁 말고는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해임 건의안을 왜 했지? 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대통령실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뭐 건의니까 안 받아들여도 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입장을 안 낸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스탠스로 보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회 일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법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사법적 영역이 있어서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든. 저는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노코멘트는 맞는 방법, 네. 맞는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도수 총리 경우에 해임 건의를 했으니까 대통령한테 건의한 거 아닙니까? 네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도수 총리를 해임해야 될 아무런 이유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설명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하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네. 뭐 총리 해임 건의도 할 수 있고 행안부 장관 탄핵도 할 수 있고 검사 탄핵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지금 어느 국민이 한도수 총리는 해임 당할 만한 잘못을 했어라고 생각합니까? 네네. 그 점에서 힘은 말이죠. 칼은 말이죠.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일단 뽑아버리면 그 칼의 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자제해서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재고 물량 방출, 또 각종 할인 혜택 등을 다양하게 준비 중입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일의 긴 추석 연휴가 닷새 남았습니다. 제수용품 물가와 밥상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부 농축산 품목은 2배까지 오른 것도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요. 지난해 이제 추석 기간에는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체감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추석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제 하락 추이를 사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유가가 오른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라고 했지만 사실 체감하는 그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7월에 저점 2.3%를 찍은 이후에 8월에 갑자기 3.4%로 튀게 됩니다. 이게 8월에만 0.9%가 오른 건데요. 하락세를 보이다가 또 추석을 앞두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추석 명절을 맞아서 사실은 많은 이제 그 제수용품이라든지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체감하기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품목별로도 좀 살펴보면요. 주요 과일별 추석 성수기 가격 전망이 지금 나온 걸 보면 그렇네요. 사과가 굉장히 큽니다. 사과가 아주 뭐 많이 올랐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보다 최대 41% 지금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뭐 차례 지낼 때나 아니면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한 이제 품목으로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과가 이렇게 41%가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단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네. 사과 47%고요. 배도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이 38,000원 내지는 42,000원 정도 지금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양재미 변호사 나오셨는데 소개도 못 드렸습니다만. 네. 네. 자, 농림축산식품부는요. 농축산물을 포함한 14개 성수품의 가격을 작년보다 더 낮게
낮게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추석을 맞는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농축수산물 등 이 14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보다 지금 낮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14개 성수품의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 추석 전에 3주간의 평균치보다 한 7.2% 정도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낮춘 거예요. 맞습니다. 사과라든지 이제 10개들이 상품 한 상자당의 소비자 가격을 조금 보면요, 지금 29,884원입니다. 지난해 추석 전 3주간의 평균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한 1.1% 지금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배의 경우에도 10개들이 상품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상자당 가격이 34,499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고요. 네. 전년보다 8.6% 지금 낮게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고기, 뭐 한우라든지 삼겹살, 그리고 배추, 무, 양파 같은 이제 채소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년 대비에 비교했을 때 한 7% 내지는 크게는 한 22% 정도 가격이 하락한 품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양 변호사도 그 사과 말씀하셨는데 요새 사과 사보면 비싸기는 한데 맛이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 유난스러웠던 지난 여름 장마 그리고 세계적인 이상 고온의 영향이 아무래도 컸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이러한 석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측면 하나와, 그리고 지금 이제 먹거리 상품이다 보니까 만약에 작황이 좋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제 직격타를 맞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석유 부족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 집중호우라든지 그리고 이제 폭염 굉장히 심하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태풍도 있었고요. 이런 여름철 재해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농민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제 대추를 수확을 하시는 분인데 대추가 굉장히 좀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맞게 된 이 가을 장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대추의 안에 속이 다 썩어버려서 그러니까요. 급하게 수확을 했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품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고 그리고 여름 장마가 끝나면 좀 서늘한 날씨, 가을이 이제 지속됐었는데 네. 요즘에는 더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을 장마도 새롭게 그것도 막 태풍과 같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이렇게 과일 가격이라든지 뭐 채소 가격 많이 상승할 것으로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탄저병도 돌았다라고 해요. 탄저병. 네, 탄저병 굉장히 예전에 들어보고 저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기후 변화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농작물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그 면역력이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탄저병에도 쉽게 이렇게 감염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몸으로 느끼는 물가라고 해서 체감 물가가 있죠.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번 추석 물가는 어떠냐, 어떻게 느껴지시냐는 질문에 20대의 80.9%, 30대의 82.2%, 40대 85.7%, 50대의 무려 95.1%, 60대는 91.9%. 매우 안 좋다라고 답한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10명 중에 국민들의 10명 중에 8명은 지금 지난해보다 추석 물가가 확실하게 올랐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1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도 아니고 80%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체감 물가가 올랐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민생이 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수치로도 나오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그걸 좀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큰 명절들 굉장히 크게 네. 세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런 명절들 앞두고는 특히 이제 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기적인 기후적인 시기와도 조금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더 좀 어렵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출국하기 앞서서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가 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게 명절, 추석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농수산물을 살 때 온누리 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이게 이제 수산물 때 크게 히트를 친 건데 이거 계속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최대 규모로 추석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구매 금액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캐시백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를 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에서 40%를 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3개 부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21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이 명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무려 145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한다라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 어느 전통시장을 가더라도 사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렇게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요. 이 국무의 영수증을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네네. 시장 내에 마련된 그 부스가 있습니다. 환급을 해주는 부스에 가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를 하시면 10,000원 또는 20,000원 상당의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는 이 비축 물량도 많이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평소보다 1.6배가량 늘리기로 했다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성수품을 계획 대비 125%를 더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14개의 성수품 공급을 평소에 9,100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1.6배 정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계약 물량이 아무래도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과, 배 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더 물량을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워낙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체감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 이 실속 선물 세트를 더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8만 개 정도로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게 전국에 16,000여 개의 대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정부가 1인당 20%에서 30%또 할인권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할인권과 참여 업체가 또 추가 할인해주는 또 할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지원을 받다 보면은 최대 40%에서 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많은 물품들을 좀 구매할 수 있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농협 많이 찾으시는데 농협의 행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추석을 앞두고 투입한 지원 금액 238억 원이라고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혜택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품목을 보면요. 프리미엄 과일을 비롯해서요. 뭐 한우, 굴비, 특산물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정말 총출동을 한다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무려 238억 원을 지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추석맞이 특판 행사의 일환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할인들을 다 합치다 보면 최대한 6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러한 뭐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우라든지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특히 저온 피해 등으로 작년 생산량과 비교해 봤을 때 감소폭이 큰 게 사과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사과가 41% 그러니까요.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과의 공급량을 전년 6만 세트에서요. 올해에는 10만 세트까지 대폭 확대를 해서 아무래도 사과 물가를 좀 잡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오염 처리수 문제로 곤욕을 치른 수협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산물을 살 때 할인 쿠폰도 주고
정부의 추가 할인까지 얹어준다는 계획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부 자체에 좀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수협 쇼핑에 이제 자체 할인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지원받으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수협 쇼핑이 이제 기본적으로 할인율 한 10% 정도를 더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에 뭐 20% 이미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30% 할인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 추석 연휴가 뭐 임시 공휴일, 개천절 이렇게 다 합치면 6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국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좀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추석 기간에 명절 기간에 면제가 된다라는 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은 또 제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 무료로 잘 이용을 하시지만 이 두 날짜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은 제외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통행료가 무료로 면제가 되고요. 대상은 고속도로, 민자도로입니다. 기존에 이거 무료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행권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통행료 발급 받으셔서 이제 내가 나갈 때 이제 제출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추석 연휴 때 집에 못 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근무 때문에 고향에 부모님 못 뵙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영상 통화를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자, 그 범위 대상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 추석 연휴 6일 동안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영상만이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직접 가고 싶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9월 28일 0시부터요. 10월 3일 자정까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알뜰폰 가입자 모두 이제 사용 가능하고요. 사실 가족들 이런 기회에 만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영상 통화라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28일 0시부터 10월 3일 자정까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알뜰폰 가입자가 가능하니까 꼭 알아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세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